겨울 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도가 매우 높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작품 자체의 가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만났을 때 당혹감을 겪을 수 있는 지문이라서 좀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정보 좀 챙기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얘들아, 우리가 지난번에 1챕터, 그러니까 현대소설 1번부터 5번까지 흘러오는 과정이 시대에 따른 흐름이었잖아, 그지? 맨 처음에 만세전 얘기하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넘어가서 그다음에 최근에 마지막 봤던 5번 작품이 단독 강화라고 하는 6.25 전쟁 시기, 즉 1950년대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대는 뭐겠어? 1964년이니까 60년대 아니겠나? 오케이. 자, 60에서 70년대 작품의 가장 기본이 된 키워드 뭐가 될까?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소설화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지?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 덕분에 밤에도 불 켜고 있을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뭐랄까?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기주의 세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소외가 곧 이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외의 다양한 양상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문을 읽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갈등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때는, 그렇지, 인물 간의 대화의 양상을 통해서 무슨 말이 오고 가고 있으면서 어떤 전개가 되는지 판단하는데, 이 작품은 소통이 안 되는 게 특징이야.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 근데 내용의 연결점을 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어.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고요. 중심 정보 좀 챙겨놓고 전체 줄거리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중요한 장면들 몇 가지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4번 문제 보기예요. 186페이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은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요.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을 억압하였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키워드는 이건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 집중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주의의 풍조를 만연하게 했으며,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은 무력감이다. 내가 아무리 나서봤자 되는 게 없구나. 군부 독재, 탄압이 존재했고 그 탄압은 이렇게 무력감을 만들어냈고 만연하게 했으며,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는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죠. 그리고 이 작품은요,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품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이다를 선언해주고 알려주고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줄거리를 가면서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전체 줄거리 하기 앞서서 요것 좀 지문을 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진 내용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이 그 작품이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특급을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자, 따라오세요.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다 세팅되고 시작하고 있는 건 당연히 보이시죠?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자, 선술집에 네모쳐져 있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자, 어떤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우선 선술집이 나오는데 이따 말하지만 이 선술집과 마찬가지로 거리라고 하는 공간도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비교했긴 하지만 이 두 개 사이의 대비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어떤 선술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겠지.
방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합류하는 장소야. 그리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소거든. 근데 이제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집이 서로 간의 소외를 더 강화시키는 공간으로 등장해. 특히 이 뒤쪽에 이제 하숙, 그러니까 여인숙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 장면도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비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집은 모임의 의미이고 거리는 흩어짐의 의미인데 이 두 개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중에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참고만 해도. 자, 그럼 여기서는 선술집에서는 오뎅과 군 참새와, 그치, 선생님이 지난번에 참새 먹은 거 얘기해드렸죠. 약간 닭고기 맛나는 크래커라고 했었어. 세 가지 종류의 술을 팔고 있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휘슬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하던 가스 램프 등이에요.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장갑이 입고 있는 전용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런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라고 했어. 자, 놀랍게도 지금 처음으로 마침표가 등장한 거야. 봤어? 지금 쉼표가 쭉쭉 이어지고 있지. 만연체 형식으로 중간중간 휴지를 주면서 어떤 작품의 배경과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는 서술상 특징이 보이고 있다. 챙겨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라는 대학원생, 그리고 가난뱅이라는 것은 분명해서 그리고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짜리 사내.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셋밖에 없어요. 안하고요, 사내하고요, 그리고 까지요. 됐죠? 자, 그래서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 서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안이라는 친구는 25세, 나름대로 뭐 황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 쪽에 해당하는 집에 돈 좀 있는 집안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참고로 나도 25세, 그러니까 동갑이죠. 동갑내기인데 공무원 시험 패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육군 사관학교 지원했다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도 한번 벌려보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 됐죠? 자, 좀 기본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오죠. 자기소개대로 끝났지만 밑줄 쫙 쳐놔줘야?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일단은 뭐 그렇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나선 쭈뚱한 거야, 그죠? 근데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뭐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의 이유는 공감대가 없기 때문 아닌가? 지금 기본적인 정보가 25세라는 같은 나이 또래라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조건들이거든. 그런 상태에서 잠시 동안 술을 마시다가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에? 아니요, 아직까진.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니, 날 수 있는 것 중에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날 수 있는 것 중에 손으로 잡아본 것이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그리고 끝났지.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양상들이 작품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야. 각자 자기 할 말만 해요. 그냥 형식상의 대응만 할 뿐이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대화의 양상. 자, 이 대화의 결과 서로 친해졌습니까? No. 정보가 주고받아졌습니까? No. 창의적이고 뭔가 뭐랄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뭔가 에너지가 뿜어졌습니까? 다 노지. 그냥 뭐 하는 거야? 무의미성. 그렇지? 의미 없는 대화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의 의미를 파리는 무슨 뜻이지? 새니까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냥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면서 다음 장면.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다시 우리의 발밑에서 얼어붙기 시작했고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마다가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자, 앞에서도 분명히 맨 처음 시작할 때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 안도 무슨 정식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 제목만 포장마차인 게 아니라 얘들아 포장마차잖아.
포장이라고 하는 건 임시천막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잠깐 위에 봉 2개 세워놓고 그 위에 막을 걸쳐놓은 다음에 이거 걷어내고 나서 원래 포장마차는 서서 술 한잔하고 가는 데야. 원래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임시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 공간 아니야? 즉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작품의 배경의 의미야. 공간적 배경도 그렇고요. 계절적 배경도 그렇고요. 시간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부가 뭔가 삭막함, 황량함, 쌀쌀함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됐나? 선술집이라는 공간, 임시로 지나가는 장소,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 그리고 시간도 한밤중, 그리고 그 와중에 묘사까지 나오고 있죠. 찰박찰박했던 흙탕물이 얼어붙어서 다시 한기를 스며들게 하는 그런 기분. 다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A라고 묶어서 이제 문제를 낸 거겠죠.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올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놈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또 이어지잖아. 자, 보조자료 잠깐만 넘어오자. 보조자료의 그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지. 지금 거기 형광펜 칠해져 있는 부분이까지가 우리가 읽은 지점이야. 알겠죠? 다음 장면. 아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듣는 얘기가 처음에는 파리 대화였지. 두 번째는 꿈틀거림에 대한 대화야. 예? 대화의 주제가 좀 독특하죠? 꿈틀거림에 대한 대화. 봐봐. 이번엔 아는 나에게 거꾸로 그럼 당신은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사관학교 입학시험 당시에 실패한 후에 아침에 만원 버스를 즐겨 타던 때를 이야기하고 그 당시 나는 시험에 같이 떨어진 친구와 함께 출근길에 만원 버스를 뒤집고 탄 후에 앞에 앉은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보곤 했지. 음탕하다는 아는 말에 나는 발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나는 변태야? 여자 배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정말로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아는 이 꿈틀거림이라고 하는 건 데모를 말하는 것이다. 데모라는 것은 서울이 욕망의 집결지인 거랑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또 다시 대화는 끊어져요. 그러다가 나는 이제 그럼 다음에 또라고 말할까 아니면 재밌었습니다라고 말할까를 궁리하다가 그러다가 또 각자가 발견한 사소한 것들을 늘어보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그러니까 세 번째 대화에는 그렇지? 남이 모르는 사소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대화의 장면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얘들아, 저 맘스터치 여기 1층에 맘스터치 있잖아. 맘스터치 그 넘어가는 그러니까 계단으로 몇 계단 올라가게 돼 있잖아. 그 계단 왼쪽 구석에 종이 접혀 있는 거 놓여진 거 본 적 있어? 그게 대화의 내용이야. 사실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지어낸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아주 사소한 진실들 있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던데? 그래서 그럼 너도 모를 만한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 지난번 출근하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의 왼쪽 바지가랑이에 껌이 묻어 있었는데 당신 알고 계세요? 재밌구만 뭐 이러면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덜해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설명하자면 소통되지 않고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대화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다가 다음 장면 갑니다. 어쨌든 재밌게 마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아는 각기 개선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그때 한 낯선 사내 옆에 있던 낯선 사내가 불쑥 다가옵니다.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그는 나와 아는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는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애로 제법 얌전하게 생긴 사람인데 근데 36살쯤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한 갑자 정도 높은 사람이네요. 근데 사내가 이 사람이 왠지 느낌이 가난뱅이 냄새가 나면서도 유난히 눈시울이 빨간 친구였어. 사내는 나와 아내게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제발 나와 함께 좀 놀아주겠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와 아는 술값만 있으면 오케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사내를 포함한 셋은 갑작기 목적지를 잊은 사람들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거리 나오죠. 거리 마킹해놔. 자, 거리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려. 거리로 나왔는데 얘들아 우리 어디 가자. 얘들아 오늘 코노 갈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 PC방을 갈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갈 데가 없어. 마땅히.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중국집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자, 거리에는 소주 광고의 네온이 명미하고 있고 반짝반짝하고 있고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묘사하는 내용이겠지. 챙겨주시고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 뭐예요? 산업화와 도시화의 면모. 얼어붙은 길, 차갑고 냉혹한 시대 현실. 거지들이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있는 모습, 어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 거야. 그런 모습 속에서 사내는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고 셋은 그래서 중국 요리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요리집에서 이제 얘기를 사내가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면서 마주치러 얘기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오케이? 지금 방금 아내가 죽었다고 했어. 야,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는 이제 슬프지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잠깐 물어보자. 그럼 이건 조의를 충분하게 표한 게 맞아? X를 눌러 조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자, 조의를 표한다. 지금 얘들아, 지금 선생님처럼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니야? 아니,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놀라면서 그 상대방의 감정에 호응해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럼 뭐예요? 소통의 부재지.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된 거라고 보기 어려워. 됐죠? 또 계속 소통의 부재입니다. 아내와 난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이거야. 패스. 근데 무슨 병원이신가요? 물어보니까 급성 뇌막염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번엔 급성이란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급성.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의 급성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의 급성. 이번이라는 얘기는 다른 번도 있었다는 얘기고 이때 얘들아 이 급성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 단어겠니? 산업화랑 도시화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급속의 상징 같은 녀석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사평역에서 이런 작품 보면 급행열차 얘기 나오잖아. 뭔가 급속도로 발전하가는 사람들이 그 정서를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가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엇인지 입을 우물우물 거리고 있는데 아니 그때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푹 찌르면서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 사내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인 거야? 알게 뭐야? 저 사람의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거랑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인데 나도 슬퍼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아는 나쁜 놈인가요? 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참고로 아는 정말 퓨어한 이기주의자야. 그리고 이 이기주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런 의도가 있어. 자,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등등등등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그냥 선생님이 말로 해드릴게요.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내가 아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가족들이 한 명도 없거든. 그래서 어쩔 줄 몰랐는데 심지어 게다가 나는 월부 외교원이라는 표현을 써. 참고로 요새 외교원이라는 것은 외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문 판매사원을 말하는 거야. 잡지 방문 판매사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방문 판매는 이런 거지. 책을 갖다 주고요. 나중에 돈 받아내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는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입장이 다르잖아. 그치?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잘 기억해야 돼. 항상 무슨 공사비를 먼저 결제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좋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 근데 책임지고 끝까지 일을 해주시는 분. 근데 거의 절대 다수 선생님 살아보니까 거의 절대 다수 100분의 98은 돈 받고 나면 끝나.
그냥 돈 받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뭘까? 칠판을 달았어요. 근데 칠판을 달았는데 이거 아직 끼구덕 거려. 아직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 네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근데 일단 대금 결제는 언제쯤? 그러면 그때 지혜는 뭐다? 다 해드리면 결제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슬픈 현실이지만 상대방을 믿고 선생님도 그렇게 선의로 고생하셨으니까 일단은 결제 대금 급하실 테니까 먼저 드리고 이거 나중에 몇 월 며칠까지 와서 해주세요. 그럼 절대 안 와요. 진짜 네버 절대 안 와요. 그냥 안 옵니다. 이런 길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야. 아무튼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사람들이 책을 받아놓고 돈을 안 줘. 그래서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급성으로 죽어버린 거야. 이해됐지? 무슨 상황인지. 자, 그래서 지금 가진 돈도 없으니까 마침 장기를 기증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 해부학 실습용으로 연구용으로 쓰게 해달라라고 해서 돈 4,000원을 받은 거야. 근데 그 4,000원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 당시 돈으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가까운 수백만 원까지 너무 오버다. 거의 돈백에 가까운 그런 돈이었을 텐데 자 4,000원이 생겼어. 근데 그 4,000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아저씨는 행복한 거야? 절대 아니지. 소모해서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그 없애기 위한 작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 보자.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한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봐봐. 또 선술집에 갔다 거리로 왔었지. 거리에서 다시 중국집으로 왔지. 중국집에서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에서 다시 또 무슨 양복점에 가요. 그래서 넥타이 고르고요. 양복점에 갔다가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가 거리에서 다시 귤장사 아저씨한테 갔다가 또 거리로 왔다가 이러면서 돈을 조금씩 계속 써버려. 근데도 아직 1,000 얼마가 남은 상태인 거야 원래.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아무튼 중국집에서 말있고요.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 모두 취해 있었고요.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요. 자, 잘 봐. 사내는 동그라미 좀 쳐볼까?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다른 한쪽 눈으로 웃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뭘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지. 심리적 불안정이라고요. 자기 정서를 주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쳐볼까?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요. 됐어? 세 번째, 동그라미 쳐볼까요?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그러고 있어요. 왜 악센트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어 시험에서 악센트 찍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 발음 강세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슨 시험 얘기일까요? 사관학교 시험 떨어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 불안정에 해당하는 표정,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 그리고 악센트, 내 삶에서 지금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그 시험을 실패한 일. 그럼 뭐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은 뭘 상징하느냐? 각자의 상황에 몰두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은 현재 일행이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어느 하나 공감과 연민과 동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해됐느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자,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배경문사가 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그건 뭐예요? 부지런한 얘기는 계속해서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바뀐다는 얘기일 거고, 게으름 피운다는 얘기는 깜빡깜빡 전멸한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전봇대 아가씨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소주 광고에 나오는 아이유라든가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소모되는 그런 이미지들. 됐나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성, 소통의 부재 현실을 꼬집는 그런 작품이다. 됐지? 우리가 보는 장면은 여기까지인데, 자, 몇 가지 더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서 그것 좀까지 다 챙겨 드릴 겁니다. 자, 다시 또 스토리로 돌아오세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스토리를 찝는 이유는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야, 그만큼. 자, 계속합니다. 이제 소주광으로 반짝이는 상태에서 다시 스토리 이어가자. 셋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서로에게 묻지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이제 그 다음에서 넥타이 하나씩 고르고 그 다음에 600원 쓰고 그 다음에는 귤장수를 보면서 귤을 사주는데, 참고로 넥타이 살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내가 써는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귤을 사줄 때도 우리 아내가 좋아하던 거요 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절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또
어디를 갈까 해서 이제 일단 택시를 타보자.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막상 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택시 아저씨가 내리래. 왜냐면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거든. 어디 갈 거냐고요. 아무도 못 가. 그런데 때마침 웬 삐용삐용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네? 불렀나 봐. 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무슨 구경? 불구경이잖니. 야, 요거 하나씩 다 가져가. 이따 설명해 줄게. 가지고 가서 해. 세상도 재밌는 구경이 생겼잖아. 그래서 다급하게 택시를 잡고는 저 소방차 따라가 주세요 하면서 우르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몰려가서 그 뒤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 자, 이렇게 건물이 불에 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용실 간판이 막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불이 이렇게 막 번져 올라가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들은 이런 불 끄는 장면에서 뭐 하냐면요. 맞은편 빌딩으로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서 빠바밤 서가지고 또 각자의 상념에 빠져. 그 각자의 상념은 자, 첫 번째 우리 사내부터 먼저 할까? 사내는 여기서 뭐 하냐면 자기한테 남은 돈 있지? 남은 돈을 돌멩이에 싼 다음에 상대편 건물에 던져요. 왜? 지금 이 사내 가고 싶은 건 뭐거든? 이 돈이 제발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거든. 돈을 던집니다. 두 번째, 아는 뭐 하죠? 아, 집에 언제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나는요,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시, 악센트! 무슨 얘기 알겠지? 또 각자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경찰이 막 올라와요. 두두두두.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이제 아까 이 아저씨가 막 돌을 여기다 던져댔잖아. 오케이? 돌을 던지니까 아이 그거 지금 불 끄고 있는데 돌 던지시면 어떡해요? 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 또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이기주의자니까 재빨리 머리를 굴려. 아, 이 아저씨가 사업가인데 불난 집에다가 이렇게 돈을 던져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신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후다닥 나와버려요. 됐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돈을 다 써버리는 상태에서 마지막 그 약속대로부터 이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됐죠? 자 돈을 다 썼습니다. 약속대로 돈을 다 썼으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는 나와 아내에게 사내는 혼자 있기 무섭다면서 같이 있어달라고 말을 하죠. 사내는 근처에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며 그 돈을 받아 같이 여관으로 가자고 해서 월부 책값을 가지러 왔다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월부 책값 받으러 왔어요 하면서 뚝뚝뚝뚝 두들겨요. 근데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안 열어줘요. 아니지, 정확하게는 다음에 받으러 와요 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거기서도 또 뭘 상징하는 거겠니 얘들아? 소통의 부재라니까. 이 작품의 키워드 꼭 기억해. 계속해서 소통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이제 모든 희망과 꿈과 어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멍하고 있는 사내가 있어. 이제 울음을 그치길 기다렸다가 세 사람은 여관에 찾아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이 작품의 결말 장면입니다. 자, 여기는 봐야 돼요. 중요 장면이라서요. 이 작품 연결되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자, 보조자료 11페이지 열어주세요. 보조자료 11페이지 열어서 마지막 장면 챙기고 갑시다. 이 작품의 엔딩씬이에요. 이제 다 왔습니다. 가자. 봐봐.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보이지 이거? 지금 거리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죠? 항상 어떤 장소에 갔다가 거리를 계속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됐죠? 거리로 나왔었는데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거리만 나왔다 하면 삭막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배경묘사 나오는 거 보이시지? 패턴 챙겨. 춥네요. 여관으로 갑시다. 방 한 사람씩 잡을까요? 라고 아니 말하니까 그게 좋겠지요 하는데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자, 보자. 사내를 대하는 나와 아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둘 다 큰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맞아. 근데 이쪽은 아는 뭐예요? 무관심이죠, 완전히. 근데 이쪽은 미약하게나마 동정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저 아저씨 위험한데? 저대로 냅두면 일 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건데 아는 혼자 자야지 무슨 소리야. 낯선 사람이랑 왜 같이 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자는 것도 내가 어처구니 없긴 한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아저씨는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어? 우리 처분만 바란 듯하는 태도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봐요? 등등등 해서 여관까지 왔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중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온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다. 굉장히 중요한 씬이죠. 왜? 거리는 원래 흩어짐을 의미한다니까? 근데 거리에서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한 방향으로 걷기는 라도 했거든. 근데 여관은 뭐예요? 이제 각각의 방으로, 벽으로 나누어진 공간으로 흩어질 거야. 이해됐어? 그런 것의 어떤 아이러니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혼자 있기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리죠?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혼자 있어야 편하거든.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세개에 따르락 들어갔어요. 화투라도 그래도 한 판이라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붙잡아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나 피곤해요. 난 들어가서 잘게요. 빠이!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도 이 아저씨랑 단둘이 있는 거 뭐 서먹서먹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나도 피곤하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 다음에 숙박계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자리끼 한 잔 마시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여기서 거짓 이름, 거짓 주소 뭐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소통의 부재라는 대전제에 다 묶이죠. 진짜 모습이 감추어지고 거짓된 모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꿈도 안 꾸고 잘 잤습니다. 사내에 대한 걱정 1도 안 됐어요. 자, 그럼 다음날 아니 날 깨우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부사어가 하나 보이죠? 역시예요. 아는 그 사나이의 죽음을 예감했던 거겠지. 냅두면 일이 처지겠다. 하지만 아내 중심은 뭐예요? 큰일 치르고 싶지 않다야.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죠. 방금 그 방에 들어봤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린 빨리 도망가지요. 같이 있어봤자 괜히 조사만 맞고 취조만 맞고 불편해질 거 아니야. 우린 빨리 사라지자. 자살이죠? 물론 그렇겠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옷을 주워 입었겠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소재가 하나 나오죠. 엄청 유명한 소재입니다. 개미요. 옷을 입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기어가고 있어. 보통은 신경도 쓰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고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지. 그럼 바로 그 개미의 모습이 뭐랑 겹친 걸 거야? 사내의 모습이랑 겹친 거겠지. 작은 도움을 바라며 그냥 오늘 밤만 함께 있어줬어도 당장 오늘 죽진 않았을 그런 사람. 힘내시라고 토닥토닥했으면 어떻게든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 이 개미는 뭘 상징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얼른 자리를 옮겨 드렸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싸락 눈이 내리고 있었죠. 또 그 와중에 눈도 내리네요. 좀 하늘에서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배경물사 겨울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여관에서 떨어져 나갔고 뭐 짐작을 했냐 못했냐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 네모가 다 쳐져 있지.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고 아유 나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 자, 쎄하죠? 짐작도 과연 못한 걸까? 아닐 것 같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좀 약간 의견이 솔직히 분분해. 이 읽으시는 분들마다 과연 나는 사내의 죽음을 짐작도 못했을까에 대한 의견이 약간 분분하긴 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야 수능에서 문제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잖아. 나는 과연 그 사내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을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신경 쓰지 마. 오케이? 중요한 건 이 모든 장면들과 양상들은 소통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 자, 아무튼 아는 안대로 혼자 놔두면 안 죽을 줄 알았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 거니까요 라고 말하고 나는 짐작도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분명 25살 맞지요? 예스. 근데 두렵네요. 왜요?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늙어버렸다의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 자, 25세야. 한참 세상에 관심 많은 나이고 사회에 대한 사회 나가고 싶은 욕망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용수름치고 소용돌이 칠 그 나이에 뭐라고 했어? 늙어버린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늙어버림의 의미는 세상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닐 거고요. 그지? 여기서 늙다의 의미는 뭐?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세계에 빠져들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태를 인식하면서 그렇죠. 밑에 써져 있죠. 아주 좋은 말로요. 뭐예요? 타인이나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 소통의 부재를 말하는 거잖아.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 멘트였고,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어요. 됐지? 자, 거의 중요한 장면들 다 잡아드렸어. 오케이? 이 정도면은 나와도 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장면들 중에 걸릴 거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봤던 이유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이 작품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A와 B인데 뭐 답이 5번인 건 건너뛰자. 당연하고 쉬운 문제들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3번 선지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한 번 더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좀 확인해 드릴게요. 물어보자. 3번. A는 시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고, 끊자. 자, 하나씩 체크. A 부분에 시공간에 대한 묘사가 있나요? 이게 있죠. 뭐라고 돼 있어? 날씨가 따뜻했는데 녹았다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얼어붙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잖아.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묘사 맞잖아요. 정확하죠? 묘사라는 게 정의가 뭐라고요? 마치 눈앞에 그려내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그려내는 것을 말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문제없어. 근데 이게 사건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거니? 어떻게 생각해? 이 작품이 굉장히 우중충하고 그치 차갑고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맞잖아. 그러면 이 분위기 묘사가 선생님이 아까 배경적 특징으로서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맞다며. 그럼 이건 맞는 말이 맞는 거야? 미묘하지? 미묘하잖아. 맞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맞다고 말하기도 더 그래요. 왜냐면 방향을 암시한다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걸 선생님은 뭐라고 부른다? 세모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즘 수능 특강 천재지대 선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뭐뭐라고 볼 여지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다? 이런데 매달려 있지 마라. 그러다가 시간 다 까먹는다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뭔가 미묘하면 바로 판단을 뒤로 넘기세요. 알겠죠? 뒤로 넘겨서 X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X가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뭔가를 오해한 걸 수 있어. 그때는 재점검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뒤를 볼게요. B 작품의 B 파트에서는 이 장면이었죠. 인물들 사이 갈등을 서술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 작품에서는. 그치? 이 작품은 소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무슨 인물 사이 갈등이야. 작품을 공부했다면 절대로 NO라고 외칠 수 있는 녀석이니까 3번이 제껴져야 된다. 빠르게 제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세모에서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그 상위권 점수가 좀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가 여기서 많이 걸리적거려, 실제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선지가 나온다면 뒤로 넘어가서 빠르게 판단하라. 뒤가 X라면 뒤 앞에 세모가 맞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넘어갈게. 2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3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야. 지금 여기서는 장면 선택을 선술집하고 중국집 이런 장면으로 끊어놨잖아. 그래서 이 두 공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축종의 공간 정보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거리 간의 대비야. 장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엔 소통이 부재됐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거리가 오히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는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좁은 모양새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등장하는 공간이다. 됐지? 이 두 개의 대비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리로 나오면 그들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절대 말도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라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고 넘어가진 않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작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길었다. 두 번째, 날개 혹은 수갑까지 조금 이른데? 야, 다음 작품부터는 대략 15분 컷을 달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음 작품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자. 잠깐 끊어갈게요.